자, 청소년기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에서 불안장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민감해지거나 공포의 감정을 갖게 되는 현상인데, 대개 불안장애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겠죠. 그리고 심장 박동의 증가나 근육이 긴장하거나 발한 같은 생리적인 증상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민감한 경우에는. 그리고 너무 민감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형태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부모의 안전, 공포가 지속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증상들이 계속 발생되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불안장애에서 비롯된 몇몇 이론에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프로이드는 이러한 불안을 자신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불안장애로 분리불안장애와 강박증, 공황장애, 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우선 분리불안장애는 애착 대상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나이에 비해 심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자주 소화장애나 두통을 호소해서 부모가 아이가 함께 학교를 가거나 집에 있는 것이 허락되면 이러한 증상이 마법처럼 멈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박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손 씻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미리 예견되는 상황을 벗어나거나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뱀이나 개, 쥐, 바퀴벌레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두려워하게 되는 동물 공포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고소 공포나 특정 소리를 무서워하는 소리 공포,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폐쇄 공포 등이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사회 공포증의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와 같이 타인의 응시나 주시에 대한 심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수행 불안으로 이어져서 수행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 발표시키면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발표 때문에 학교를 안 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포증이 있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했을 때 당했거나 아니면 타인이 당하는 걸 목격한 뒤에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말하는데요. 그런 외상을 겪고 나면 생존자들이 처음 느끼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긴 하지만, 그 생존자들은 그 이후에 겪게 되는 나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주변의 소리나 자극에 대해 강렬하게 반응을 하거나 높은 각성 상태로 고통을 받기도 하죠.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학대를 통해 경험했으면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식사를 잘 못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신체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공포나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좀 더 가학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자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네, 이제 좀 심각한 뇌재화 문제인 청소년 내에 나타나는 자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생각은 자살을 하고 싶어 하고 실행하려는 의도나 계획으로 일시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살 시도는 자살을 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실제 목적이 자살이 아닌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타인에게 위협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도 포함해서 자살을 하려고 행동으로 옮겼거나 타인에 의해 실제 자살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살 시도는 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살 행위는 자살 행동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신이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청소년기의 자살은 청소년기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가정적인 부분, 원인, 사회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다양한 요인의 변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충동적 특성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살의 개념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자살이라고는 한데 자살 생각은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시도는 그걸 계획해서 취한 거죠. 목적이 자살이 아니든 말든 뭐 보이기 위한 거라도 모두 포함해서 자살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자살 행위는 자살의 행동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살 시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좀 많은 반면 자살 행위를 통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성은 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남성은 정말로 목표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살의 특징은 충동적인 경우가 많죠. 뭐 성적이 나빠서 엄마한테 혼나서 바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아니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자기를 왕따를 시켜서 뭐 여러가지 청소년의 자살은 실제로 죽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빨리 알아채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또래와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안타까운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감정적인 경우가 많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지적인 오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저도 좀 먹먹해지고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학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약간 판타지적인 환상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압력을 느끼고 위기를 느낄 때 죽음을 일종의 도피수단으로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죽음으로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존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살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셀레토닌이 부족해서, 셀레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워낙 적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요인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살에 대한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이나 조현병, 약물남용 등의 정신장애 요인이라든지, 인지적인 특징, 절망감, 성정체성, 신체적인 것, 성적인 학대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요인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 그 밖에 스트레스, 대동매체와 같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울, 조현병, 약물남용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지적인 특징, 이게 본인이 인지하는 것들이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절망감이라든지 성정체성이라든지 성적인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도 본인을 좀 작아지게 만드는 경우가 되고, 남과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에 또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고 있죠.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지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를 자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음식을 많이 먹고 포만감을 주는 것이 정신적으로의 생각을 좀 덜 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살 예방 교육을 하거나 위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청소년 상담, 또래 상담자를 양성해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건전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와야 되겠죠. 요즘엔 학교에는 위 클래스라고 해서 상담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을. 그래서 참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연예인이나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생명의 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살 이용 도구 이런 것들의 제도적 규제를 좀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해서 바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해 환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왜 자살을 했다라는 보도를 잘 하지 않는 게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해서 그 자살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연예인이 죽고 나면 또 따라 죽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 규제를 받아서 보도하는 것을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섭식 장애가 또 있는데 섭식 장애는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마른 체형에 대한 지나친 욕구로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줄이는, 또는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먹고 난 뒤에 바로 토하는,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먹는 등 부적절한 체중 조절 행위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습식장애로 이어지죠. 그리고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심리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대부분인데 이는 신체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증폭시켜가지고 건강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섭식 장애는 음식 먹는 것을 몸에 거부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지나치게 또 많이 먹는 신경성 폭식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체중과 음식을 몰두해서 체중 감소를 위한 행동과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월경 환자의 스스로 하거나 의도적으로 체중 감소를 하게 하고 심각한 신체 장애를 겪기도 하고 잔인할 정도로 날씬함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고 종종 기아 상태로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대체로 청소년기에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많은 음식을 빠른 시간에 참을 수 없는 듯이 먹어치우는 폭식과 체중 조절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특징이고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고 체중 조절을 위해 토하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우울에 빠지고 자기 혐오를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먹기 쉬운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DSM-5에 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신경성 식욕부진은 급식증이고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증이죠. 이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죠. 급식증은 음식을 거부하고 그래서 너무 마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뭐 월경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체중이 증가할까봐 두려워하는 이게 왜 우리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 보면 기하적인 어떤 마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었던 모델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너무 마른 모델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사실 그 마르면 핏이 예쁘다라는 거 그다음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매스컴의 영향이기도 하고 상품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을 너무 상품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외모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 폭식증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몸매는 날씬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먹는 걸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먹고 근데 그 먹었던 것들이 살이 찔까봐 두려워서 토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위를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섭식장애의 특징은 체중의 증가와 비만에 대한 강박적인 걱정과 그리고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섭취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거. 이게 과식해서 그 과식 때문에 살찔까봐 두려워서 토하고 계속적인 반복인 거죠. 자신의 체형과 체중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가가 쉽게 변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이게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뚱뚱하면 버림받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여자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뚱뚱하면 남자아이들이 싫어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뚱뚱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평가에 대한 자신이 없는 외모로만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완벽주의적인 그리고 우울감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불만족 낮은 자존감 등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외모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능력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말고도 모든 것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것들도 습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압력 때문에 누군가는 뭐 엄마가 좀 왜 이렇게 뚱뚱하니 살 좀 빼 뭐 이런 말들이 습식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은 TV 프로그램과 광고를 통한 대중매체의 영향력. 그죠? 제가 좀 전에 아까 모델에 대한 설명을 했듯이.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뭐 SNS를 통해서 막 사생활을 노출하다 보니까 막 그 다이어트 광고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의 날씬함을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이러한 요인들이 날씬함에 대한 욕구를 더 증강시키면서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연화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그 비행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외연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에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비행 또는 외적으로 드러난 가소 통제된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연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으로는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법 행위를 의미하고요. 비행은 라틴어의 가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현실 규범을 벗어날 때 일어나는 사회적 일탈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성인의 경우와 달리 법률의 위반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부도덕적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중요한 비행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은 성인 일탈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들보다 더욱 다양한 행동들로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법을 위배하는 중한 범죄 행위를 살인이나 강력 범죄고요. 두 번째로는 사소한 절도나 폭행, 그 형법 위반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음주, 흡연, 가출 같은 비행을 일컫고,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는 극소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부터 시작해서 가출, 무단결석, 심각한 음주, 약물 남용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 가벼운 흡연, 음주, 유흥가 배회 등 경미한 일달 행동에까지 매우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넓은 의미로는 재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와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반사회적인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촉법소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의 에서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이것도 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애들이 워낙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차시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